새벽녘, 겨울 공기의 서늘함이 아직 방 안에 스며있는 시간. 허름한 판잣집 주방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이 낡은 나무 밥상 위에 놓여있다. 그 옆엔 검게 삭은 배추김치와 멸치볶음 몇 점이 가지런히 담긴 작은 접시 하나. 창밖으로는 서울 변두리 동네인 수봉동의 새벽 공기가 서서히 몸을 틀며 깨어난다. 그 부엌 안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느릿하게 몸을 일으킨다. 수진아, 죽 다 됐니? 오늘은 좀 쌀쌀하구나. 뜨뜻한 거 먹고 싶다. 이름이 불린 소녀는 부엌 한쪽에서 조심스레 죽을 퍼 담고 있었다. 강수진, 20살. 말라서 마른 체구지만 눈빛엔 삶의 무게를 견딘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수저를 들어 조심스럽게 불어가며 외할머니에게 떠먹여 드렸다. 그녀는 13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한 사람, 외할머니 오말순 뿐이었다. 뭐여대니 서울 변두리 이 동네. 조용하고 가난한 수봉동의 작은 새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버텼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죽을 씹으며 가슴께를 살짝 쓸었다. 기침을 삼키려는 듯 입술이 떨렸고 수지는 그런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죽 한 숟갈을 더 뜨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면접 잘 보고 와야지.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가는 날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어디선가 바람에 흘러온 것처럼 가늘었다. 네, 할머니. 오늘 오전 9시에 면접이 있어서요. 며칠 전 올려진 공고 보고 바로 지원했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남 돕는 일이라면 끝까지 다 해라. 너희 엄마 아빠도 그랬단다. 가진 건 없어도 밥 한 그릇은 나눌 줄 알았지.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가 목구멍에 걸린 듯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수지는 미리 다려둔 연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다소 낡은 검정 바지를 매만졌다. 서류 봉투엔 이력서, 춘모 이력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부모님이 결혼식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조심스레 끼워져 있었다. 외할머니는 작은 보자기를 풀어 수진에게 수건 하나를 건넸다. 바느질이 허른 수건 구석엔 보랏빛 실로 수놓은 조그마한 꽃무늬가 있었다. 이거 엄마가 어릴 때 수 놓았던 거야. 가져가. 복 들어올 거야. 할머니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따뜻했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울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작은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골목 어귀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첫차 버스를 타고 서울 중심부까지 가야 했다. 오늘의 면접 장소는 한빛 미디어 그룹 강남구의 크고 번듯한 사무실이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기사님이 묻는다. 대학생이구나. 저기 뒷자리 비었어.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맨 뒤쪽 자리에 앉은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점차 멀어지고 익숙한 논밭과 골목들이 지나간다. 가방 속 도시락은 된장에 묻힌 나물과 흰쌀밥, 그 옆엔 멸치 한 줌. 수지는 가방끈을 더 꽉 쥐었다. 마음도 손도 떨리지 않도록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번쩍이는 학벌도 화려한 배경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만이 가진 끈기가 있다는 것도. 버스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따라 서울 외곽을 벗어나 한강을 지나고 있었다. 수지는 차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고 사람들의 하루가 느리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어젯밤 할머니가 넣어준 도시락을 꺼냈다. 겉은 소박했지만 그녀에겐 가장 귀한 한 끼. 뚜껑을 열려다 말고 다시 닫는다. 면접을 마치기 전에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그녀를 힐끗 보더니 작은 주먹밥을 건넨다. 면접 보러 가는 모양이구나. 얼굴에 각오가 써있어. 수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정중히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처음 가는 회사라 조금 떨려요. 그런 게 당연하지. 근데 말이야, 자네 같은 사람을 꼭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한마디가 괜히 뭉클하게 가슴에 박혔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다. 누구 하나 등 떠밀어준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뒤돌아봐 준 적도 없었지만 그녀는 늘 그래도 라는 말로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버스가 중간 정류장에서 멈춰줄 때이 두었을 때 운전기사는 외쳤다. 강남 가는 사람 여기서 내려야 해요. 이 버스는 산업단지 쪽으로 우로 쪽으로 돌아갑니다. 수지는 허겁지겁 일어나 기사에게 묻는다. 저기요. 강남구 도산로 212번지 한빛 미디어 그룹 가려면요. 운전기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켰다. 여기서 4km 정도 걸어야 해. 지금 시간에 버스 기다리면 늦을 거야. 골목시장 끼고 좌회전해서 계속 직진해.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걸음을 재촉한다. 어느새 서울 아침의 햇살은 강해져 있었고 가파른 경사로인 사람과 차가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수지는 굽이 달아진 운동화를 꽉 조여매고 서류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듯 꼭 안았다. 길은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구멍난 인도, 상인들이 물건을 펼쳐놓은 노점 앞을 비집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속을 수지는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어느새 이마에 땀이 맺히고 등은 젖어들었으며 손은 진작부터 얼얼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를 돌던 순간 사람들의 고함과 함께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왕.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한다. 시장 한복판, 어깨에 검은 코트를 걸친 중년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열려 서류가 널브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히 바라보다 슬금슬금 피했고 몇몇은 혀를 찼다. 또 연기하는 거 아냐? 조심 좀 하지. 수지는 잠시 멈춰섰다. 머릿속에 할머니의 말이 울려 퍼져이 쪘다. 누구를 돕는 일이든 마음 다해 하거라. 그게 우리 집안의 방식이니까. 그녀는 곧장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뛰어들었다. 무릎을 꿇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남성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발목을 붙잡았다. 발을 삐끗했어요. 괜찮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대로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옆에 내려두고 허둥지둥 흩어진 서류들을 모아 차곡차곡 정리했다. 옆에서 한 상인이 중얼거렸다. 에이, 요즘은 다 사기지. 동정심 유발해서 물건 빼앗는 수법이라던데.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마지막까지 정성껏 닦았다. 그녀는 다시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근처 벤치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저기 약국 앞에 잠깐 앉으세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조금만 드세요. 갈증 나셨을 점심에 식탁 잘증 나셨을 거예요. 그제서야 남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요. 저는 박재훈 미디어냐 다맛 썸타염 좀더이 주독 전부와 뒷레인 박재훈입니다. 수지는 머리를 숙였다. 저는 강수진이에요. 지금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다시 길을 재촉했다. 서류는 눅눅해졌고 손에 먼지가 묻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늦더라도 절대 포기하진 않겠어. 수진이 정신없이 다시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시계는 이미 오전 8시 50분을 지나고 있었다. 면접은 정확히 8시 30분 강남 중심가의 도산로. 그곳에 위치한 한빛 미디어 그룹의 본사는 저 멀리 눈앞에 보일 듯 말 듯 웅장하게 서 있었다. 조금만 더 제발 늦지 말자. 숨이 목에 차올랐지만 그녀는 뛰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 입구에 도착하자 입구의 경비원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면접이요? 이름이 강수진이요. 오늘 오전 9시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경비원은 시계를 한번 보고 책자를 뒤적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오전조는 7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어요. 8시 반부터는 마지막 면접자만 남아있었고 이미 종료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중간에 그녀는 무심코 중년 남자를 도와주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만 없었어도 지금쯤 적어도 이 문 앞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비원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회사 방침이 그래요. 시간을 어기면 절대 예외 없어요.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뒤돌아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회사 안으로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다. 흔들리는 눈동자, 축 처진 어깨. 그 속에서 수지는 문득 스스로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상황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는데 수지는 인도 옆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는 조금 눅눅해진 이력서와 커버가 벗겨진 파일이 남아있었다. 가방에서 꺼낸 도시락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흰 쌀밥 위에 소박한 무말랭이 한 조각. 눈물이 날 만큼 그립고 감사하고 지금은 더 없이 쓸쓸한 한 끼. 그녀는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집어 조용히 입에 넣었다. 입안이 마르고 씹히는 것도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인생의 씁쓸함이 그 한 숟가락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 곁을 지나쳤지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만 삼켰다. 오늘 하루만 울지 말자. 그때였다. 휴대폰 진동이 조용히 울렸다. 수지는 천천히 폰을 꺼내보았다. 보낸 사람, 미확인 번호. 오늘 아침 저를 도와준 그 아가엘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은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근처 한강변 카페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마치 세상이 그녀를 조금은 봐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도시락을 닫고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 사람에게 답장을 보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가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면접 실패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만남은 어쩌면 인생의 방향을 틀어줄 또 하나의 교차로일지도 모른다. 한강변은 초겨울의 바람이 스치고 있었지만 햇살은 제법 따뜻했다. 나무잎은 대부분 진한 갈색으로 말라 있었고 사람들의 옷깃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그 바람 속을 수지는 조심스레 걷고 있었다. 구글 지도에 표시된 한강 진역 근처의 작은 카페 달빛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폰트로 걸려 있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 테이블과 작은 조명, 그리고 책이 쌓여 있는 선반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고요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딘가 낯익은 뒷모습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로 오늘 아침 시장에서 그녀가 일으켜 세운 박재훈이었다. 검정 코트를 벗고 연한 회색 니트를 입은 그는 왼쪽 발목에 얼음 찜질을 올려놓고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조금 막혀서. 그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와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큰 사고 없이 잘 넘겼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생강차 괜찮나요? 따뜻하고 감기 예방에 좋아요. 네, 좋아해요. 잠시 후 직원이 생강차 2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잔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김에 수진의 굳은 어깨도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아까 시장에서 도와주시고 서류까지 다 챙겨주시더군요. 사실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도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누군가 어려운 상황이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런 집에서 자라서. 그 말에 재우는 잠시 눈길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어릴 때부터 힘들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 13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요즘은 몸도 편찮으셔서 제가 일을 구해야 하는데 그녀는 괜히 민망해져 시선을 돌렸다. 오늘도 사실은 면접 가던 길이었는데 늦었어요.
재훈 씨 도와드리다가 그 말을 들은 재훈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떠올랐다. 놀람,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박재훈 한빛 미디어 그룹 콘텐츠 전략실장. 수진은 그 명함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들고 올려다 보았다. 정말요. 그럼 재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면접장엔 사실 제가 제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나와 얘기 나누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인터뷰가 될 수도 있어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오늘 구한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진심이 닿은 작은 행동이 예상하지 못한 인연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의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외할머니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면접은 아직 할 얘기가 있어. 집에 가서 얘기할게. 그녀는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 하루 실패로 시작했지만 어쩌면 전환점이 되어줄 무언가가 지금 이 한 잔의 차 안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수진 씨는 그를 좋아하나요? 전해한 땡기를 좋아하나요? 재훈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릴 적에는요, 많이 썼어요. 일기처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말들을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잘 안 써요. 시간이 없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져서요. 그녀는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으로 따뜻함이 내려가는 그 감각이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마치 어린 시절 엄마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정성껏 끓여주던 생강차 향 같기도 했다. 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콘텐츠로 엮는 겁니다. 요즘은 그 어떤 기술보다 진짜 이야기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수진 씨 같은 사람의 경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귀해요. 그 말에 수진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귀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늘 남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 투명한 존재처럼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름 없이, 흔적 없이. 그 순간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갈색 가죽 커버에 실밥이 풀려 있었고 안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강수진의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써온 거예요. 글은 엉망이고 형식도 없지만 그때그때 숨 막힐 때마다 써서 살았어요. 재훈은 조심스레 수첩을 넘겨보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사람은 누구나 겨울을 지나야 봄을 만난다. 그런데 내 겨울은 왜 이렇게 길까? 그는 고개를 들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이 문장, 잡지 한 페이지에 실어도 될 만큼 진심이에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종이에만 남겼을 뿐인데 혹시 콘텐츠 인턴 자리 다시 도전해볼 생각 있나요? 면접은 오늘처럼 말로 나눈 걸로 충분해요. 나머진 제가 안에서 잘 이야기해 부셔오게요. 수진의 입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놀람, 안도, 그리고 감사.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로 괜찮을까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곤 성실함과 또 이 수첩 하나뿐인데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회사가 필요한 건 화려한 스펙보다 이야기를 진짜로 품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수진의 어깨 위에 얹힌 세상의 무게가 아주 잠깐 사라지는 듯했다. 생강차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신 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회 꼭 잡아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문 앞에 섰다. 닫혀있던 문이 아주 살짝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은 세상의 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마음의 문이었다는 걸. 인턴 첫날,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유리빌딩 앞에 선 수지는 손에 들린 출입증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한빛 미디어 그룹 콘텐츠 전략실 인턴 강수진.
그 이름이 작게 적힌 하얀 카드가 믿기지 않는 듯 손끝에서 떨렸다.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 면접을 놓치고 길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던 자신이 지금은 이 거대한 빌딩의 유리문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그녀는 무의식 중에 복장을 다시 정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까메시마가 뛰었다. 떨림, 기대, 두려움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도착한 층은 17층.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오픈 오피스 공간이 펼쳐졌다. 넓은 창으로 쏟아지는 자연광, 따뜻한 나무톤의 책상, 그리고 분주한 직원들의 움직임. 그 중심에 박재훈 실장이 있었다. 잘 왔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힘박서 제멸이 보통 보내려 점에 계세. 그의 미소는 여전했고 그 따뜻함 덕분에 수지는 순간 숨이 놓였다. 그녀는 책상 한켠에 조용한 자리로 안내받았다. 노트북과 기본 자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상단에는 이름표 대신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 자리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 있었다. 수지는 처음 며칠간 말없이 배우고 묻고 메모했다. 회의록을 정리하고 회의실 세팅을 하고 간단한 자료 조사를 하며 남몰래 새벽에 관련 기사와 보고서를 복습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콘텐츠 회의 중 실무자 한 명이 아이디어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사람들은 조용했다. 그러다 수진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어서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수지는 긴장을 숨기며 입을 열었다. 저희가 다루는 이번 주제, 무지소 꼬리비잖아요. 그걸 청년 1인 가구의 시선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지하방에 혼자 사는 대학생,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친구 없이 졸업한 사례들. 실제로 제가 그런 시절을 겪어서 감정적으로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장이 말했다. 좋은 시선입니다. 콘텐츠 기획 방향, 그쪽으로 확장해보죠. 수진 씨, 그 이야기를 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볼게요. 회의가 끝나고 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신의 삶을 꺼내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옮기기 시작했다. 고시원에서 밤을 새던 날들, 도시락을 싸서 강의실로 향하던 이른 아침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주저앉아 있던 외할머니 옆에서 혼잣말로 노래를 흥얼거리던 자신의 모습까지 그녀는 쓰고 또 썼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글이 막혔지만 점점 감정이 타이핑에 묻어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조용히 흘렀고 글 속에는 수진이 살아온 작은 세계가 담겼다. 며칠 후 그녀의 글이 사내 뉴스레터에 실렸다. 제목은 혼자 있는 밤을 건너는 법.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댓글을 남겼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글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글로 이어졌고 그 글은 다시 누군가의 마음속에 희망의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지 한 소녀의 인턴 도전기를 넘어서 진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강수진이라는 인물은 화려한 배경도 특별한 능력도 없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로 삶의 문을 두드리고 결국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때로 무시하고 지나치는 작은 친절, 포기하고 싶을 때 지키는 고요한 용기,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글 속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담담하면서도 깊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멈춰있는 이야기, 잊고 있었던 진심이 있다면 지금 꺼내보세요.
수진처럼요. 그녀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녀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글을 쓰며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저희가 준비한 2부에서는 더 깊고 놀라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함께 수진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요.